고대 그리스 미술. 그리스 문명은 청동기 문명을 가진 미케네 문화에 철기 문화를 가진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이 섞이게 되면서 그리스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균형과 비례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신을 소재로 표현합니다. 그리스 하면 수많은 신화와 신전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신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신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인간 중심의 미술은 후에 서양 미술의 근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 미술을 시기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도 그리스 미술 작품을 각 시기의 특징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기하학적 시기. 그리스의 회화와 공예를 볼게요. 그리스는 주로 나무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목기들은 내구성이 약해서 지금은 거의 다 훼손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리스의 도기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 회화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초기 미술품은 원시적인 수준이었어요. 신석기에서 볼 수 있었던 기하학적 무늬가 남아있죠. 디필론 암포라. 묘지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암포라란 이처럼 둥글고 큰 몸통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그 위로 긴 목이 달린 항아리를 일컫습니다. 높이가 160cm라고 돼 있죠. 웬만한 성인 여자의 키높이만큼 큽니다. 그릇의 표면을 볼게요. 빈틈을 찾을 수 없이 빽빽하게 기하학적 형태의 무늬가 들어차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동안 무척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묘지의 주인이 부유층이었을 거라 추측되는 부분이죠.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에 사람들이 그려진 장면입니다. 침상 위에 사람이 누워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줄지어 선 채 하나같이 양팔을 위로 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데 죽은 이는 치마를 입은 것 같고요. 그리고 침상 옆에 유난히 키가 작은 인물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정황으로 보아 어린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난 여인을 위한 묘지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어 곡을 하며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광경을 표현한 도기였습니다. 문양들과 그림은 이집트 미술에서 봤던 것보다 더 추상화되고 단순화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후에 만들어진 도기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인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법칙에 따라 오랜 시간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리스인들은 법칙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르카이끼. 도기화의 전성기인 아르카이끼로 가볼게요. 다들 그리스 신화를 잘 알고 있죠? 그리스 화가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주로 그렸습니다. 장기를 두고 있는 아킬레스와 아이아스. 도기 속 그림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아킬레스와 아이아스가 막사 안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옆 얼굴 위의 눈은 아직 정면 시각에서 그려놓았지만 몸체는 전혀 다릅니다. 왼팔과 오른팔을 모두 보여주고자 했던 이집트와는 달리 그림 속 인물은 몸체와 팔이 겹쳐서 표현되어 있어요. 심지어 왼쪽에 있는 인물의 왼쪽 팔은 보이지가 않죠. 장기판을 중심으로 창이 앞과 뒤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공간의 표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자기는 흑회식으로 제작됐어요. 흑회식은 도자기 전체에 검은색 유약을 입힌 후 내가 그리고자 하는 모양을 제외하고 긁어내서 배경은 붉은색 흙이 드러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인물의 세부는 가느다란 철필 등으로 그어서 표현했어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원근법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스 조각가의 제작소. 사발 형태의 글은 밑바닥에 그려져 있는 매우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왼쪽에는 스케치 그림들을 벽에 그려놓았고 거푸집 같은 큰 사물도 보이죠. 오른쪽에는 머리가 없는 조각상을 손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조각상의 머리 부분은 바닥에, 손발은 벽에 걸려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왼쪽에 중간에 있는 두 사람의 발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발을 앞에서 보는 관점으로 그렸어요.
전사의 작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본 형태의 발만 그려지던 이전의 그림과는 달리 적회식 도기에서는 정면에서 본 발이 그려졌습니다. 단축법을 사용해서 그린 것으로 발가락이 5개의 작은 원으로 그려지죠. 처음 시도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미술가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눈으로 관찰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흑회식에서 적회식으로 진전됩니다. 적회식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 부분을 긁어낸 후 세부는 붓으로 그려넣었어요. 흑회식은 뾰족한 도구로 긁었는데 적회식은 붓으로 그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세밀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했죠. 그림을 봐도 흑회식에서 봤던 그림보다 한층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의 도기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참고로 보고요. 조각품을 보기 전에 이 도기 그림을 보면 당시 그리스인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각각 달리기를 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림인데요. 그리스인들은 미술품 속에 최초로 누드를 도입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남자의 누드가 더 이상적이고 완벽한 것이고 여성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대요. 우리가 보는 유명한 그리스 석상들이 왜 다 벗고 있는지 이해가 되겠죠? 서 있는 청년, 코우로스. 나체 청년상을 코우로스라고 합니다. 이집트 조각상과 청년상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딱딱한 표정, 호리호리하고 어깨가 넓은 형태, 팔의 위치, 불끈 진 주먹, 왼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 있는 청년은 아무런 지지대 없이 혼자 서 있는 완전한 입상 조각상이라는 거예요. 조각 역사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집트 조각은 뻥 뚫린 공간이 없죠. 완전한 입체가 아닌 고부조로 평가됩니다. 청년상 쿠로스가 있다면 소녀상 코레도 있습니다. 코레는 그리스 고졸 시기의 여성 조각상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몸이 뻣뻣하기는 한데 쿠로스에 비해서는 다양한 양식을 보여줍니다. 몸의 곡선에 의해 옷주름이 표현이 되고 어깨 위에 올려진 머리의 꾸불꾸불한 느낌도 훨씬 자연스럽게 보여요. 조각에 생동감을 주고 싶어서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주는 기법. 이것이 바로 그리스인들만의 독자적인 미술 양식인데요.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고전기. 고전기 초반에는 숭고한 양식이라 불리는 이상적인 균형미가 표현됩니다. 크리티오스의 소년, 서 있는 청년상인데 정면성의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자유로운 자세로 변화되어 가는 기점의 작품입니다. 아르카익 미소는 사라지고 엄숙하고 무게 있는 표정으로 변해 있죠. 그런데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콘트라포스토 때문입니다. 콘트라포스토는 대비된다는 의미의 단어고 인체 입상에서 S자를 그리는 그 포즈 있죠. 일명 짝다리. 몸무게를 한쪽 다리에 실음으로써 허리와 척추의 곡선이 나타나고 어깨 또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자세인데요. 이런 자세를 통해서 조각상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동제를 암시하여 더욱 생동감을 띠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생동감 있어 보이는 동작이라 조형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죠. 생명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아르카익 스마일은 사라지고 대신 진지하고 사색적인 표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그리스는 정치, 경제, 문학,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발전을 이룩하죠. 이때 그리스인들이 가진 자신감과 긍지가 미술 작품에도 표현되는 것 같아요. 고전 전기의 조각은 조화와 균형을 갖춘 하나의 이상미를 낳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정신성으로 표현되었어요. 이 기간을 대표하는 여러 작품 중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반 던지는 사람은 손에 원반을 잡고 던지기 위해 몸을 회전할 준비를 하면서 팔을 뒤로 빼고 체중을 오른발에 싣고 있는 그런 자세의 운동선수를 소재로 했습니다. 운동의 정점에 달한 긴장의 순간을 포착했는데 그 순간을 이와 같은 우아한 조화와 균형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행동의 순간을 리스모스라고 합니다. 음악에서 말하는 리듬의 어원이에요. 운동이라는 아주 격렬한 동작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굉장히 차분한 그런 모습이죠. 원래는 청동을 사용해서 아주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가 된 작품인데 지금은 원본이 소실됐고 로마 시대 복제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우스 혹은 포세이돈으로 불리는 조각상입니다. 한쪽 손을 앞으로 뻗고 다른 쪽 손은 뒤로 뺀 그 순간을 포착한 모습이에요. 손에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는 삼지창 혹은 번개를 들고 있었다고 해요. 장엄한 몸짓과 인체 근육의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제우스상은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의 몇 안 되는 청동상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비싼 청동은 조각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였는데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녹여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청동 조각이 별로 없습니다. 창을 든 사람, 그리스어로 도리포로스란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 폴리클레이토스는 인체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 신체 비율로 7등신을 제시하고 그걸 카논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카논은 규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비례에 따라 조각상을 제작했는데 창을 든 청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역시 청동 조각상은 남아있지 않고 로마 시대 때 제작된 모조품만 존재합니다. 새 여신, 남성상처럼 인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옷의 굴곡과 주름이 매우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묘사되면서 인체의 아름다운 곡선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새 여신은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 장식으로 만들어졌던 조각상이에요. 새 여신을 만든 작가가 파르테논 신전 내부의 아테나 신상도 만들었습니다. 왼쪽의 복원품을 보면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큰지 보이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의 위대함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고전 후기. 고전 전기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는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사상적으로도 회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풍조가 만연해지고 미술 면에서도 고전 전기에 표현되었던 숭고한 신들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미의 여신, 술의 신, 사랑의 신 이런 인간적인 신들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혹은 크니도스의 비너스. 여신이 막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는 순간 여신의 나체를 최초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말하자면 여성의 아름다움의 절정을 표현한 거죠. 당대 사람들도 풍만한 여신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아프로디테가 직접 내려와서 조각을 본 다음 이 조각가가 언제 내 몸을 봤나? 하면서 놀랐다는 이야기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엄격한 비례로 표현되었던 것이 약간의 빗나감이랄까? 약간의 과장을 더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리시포스라는 사람이 이전에 폴리클레이토스의 7등신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더 완전한 인체를 위해 8등신이라는 새로운 황금 인체 비례를 탄생시켜요. 이상적인 8등신과 콘트라포스토를 활용해서 관능성을 극대화시키죠. 아폭시오메노스랑 헤르메스와 어린 디오니소스라는 작품을 통해 8등신 비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폭시오메노스는 긁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경기 후에 땀과 먼지 이런 것들이 붙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구를 이용해서 털어내는, 긁어내는 운동선수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헤르메스와 어린 디오니소스는 현존하는 헤르메스상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인데 헤르메스의 이 나신이 완벽한 육체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레니즘기.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영토를 넓혀가면서 동방 각지에 그리스 문화가 전파됩니다. 그리스 문화가 동방적 요소와 융합하고 그러면서 미술 양식에도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체제가 바뀌어서 혼란스럽고 종교적으로는 이상적인 신을 추구하였던 것에서 개인적인 쾌락축으로 분위기가 옮겨가고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헬레니즘 시대가 형성이 됩니다. 다양한 민족이나 문화와 접촉을 하면서 새로운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미술 소재도 무한정으로 넓혀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침착하고 절제됐던 그런 감정들이 격정과 흥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멜로스의 아프로디테, 흔히 밀로의 비너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비너스라고도 하고 아프로디테라고도 해요. 비너스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멜로스의 아프로디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아프로디테 상이 제작된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모트라케의 니케. 사모트라케의 니케는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승리를 관장하는 여신인 니케를 묘사한 섬에 세운 조각상입니다. 이렇게 헬레니즘기의 조각은 역동적인 순간의 모습을 포착해서 비장하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키 브랜드의 이름이 바로 니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라오콘 군상. 이 라오콘이라는 군상이 발견됐을 당시 미술가들이 석상에 굉장히 압도되었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트로이의 사제였던 라오콘은 그리스 군인들이 숨어있는 목마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트로이의 동포들에게 경고했었는데 이게 다 신의 계획이었다고 해요. 이 계획을 발설한 대가로 그리스 신들의 노여움을 샀고 그 저주로 라오콘과 두 아들을 죽입니다. 이 조각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라오콘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비틀린 인체와 격정적인 움직임, 분노와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했고 순간적인 동세와 세밀한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조각의 그 변화를 보면 고전기 때는 절제되고 영원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헬레니즘기에 와서는 무절제하고 격렬하고 순간성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대조가 되죠. 이번에는 건축을 보겠습니다. 그리스인은 건축을 거대한 조각품으로 간주했고 똑같이 조화와 이상적 비례의 규칙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신전 건축이 중심이고요. 지주와 상인방 이런 구조로 됐고 거대한 규모나 실험적인 구조보다는 뛰어난 형태미, 재료미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됩니다. 신전에 정교한 조각품들을 부착해서 장식을 하고 그 조각품들은 신전에서 숭배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완벽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전쟁 이야기라도 표정은 무표정이죠. 몸부림치는 여인의 표정이 명상에 잠겨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완벽함과 조화에 집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비례와 균형을 엄격하게 적용한 그리스의 건축물입니다. 아테나 여신을 모시기 위해 건축된 신전으로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힙니다. 고대에는 파르테논 신전 안에 금과 상아로 만든 12m 높이의 거대한 아테나상이 있었다고 해요. 아까 그 복원품을 봤죠? 파르테논 신전은 얼핏 보기에는 직선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기둥들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둥 둘레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황금 비율의 크기이고 사람의 착시까지 감안해서 설계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축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신전이 교회 또 무기창고 이렇게 사용되면서 많이 훼손되었어요. 결국 유네스코에서 보호하면서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마크로 파르테논 신전이 모델이 됩니다. 아테나 니케 신전. 아테나 여신을 모시던 신전입니다. 작은 이오니아식 기둥의 건축물로 고대에는 여기에 날개가 잘린 니케의 여신상이 있었다고 해요. 승리의 여신인 니케의 날개를 잘라서 승리가 영원히 아테네에 머물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에렉테이온 신전. 아테네 왕이었던 에렉테우스 왕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지붕을 바치고 있는 6개의 여인상이 아주 특징적인데요. 아름다워서 감탄을 하게 되는 여인들은 사실 나라를 배신해서 벌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은 현재 남아있는 그리스 신전 중 최대 규모의 신전입니다. 아름다운 코린트식 기둥이 원래 100여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10여 개만 남아 있습니다.